안녕하세요. 민코센터 김갑송입니다. 이번 주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저희 민코센터에서 최근에 열었던 세미나 영상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코센터의 시니어 헬스 내비게이터인 조한나 씨와 그리고 이민법 변호사이신 마이클 오 변호사가 최근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 그 다음에 최근에 이민법 동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세미나를 이제 줌으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서 이번 주 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끝까지 잘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권센터 건강보험 내비게이터 조한나이고요. 오늘은 공공의료 혜택 세미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눠드릴 거고요. 네, 먼저 뉴욕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는 65세 미만인 분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먼저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은근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조건부 건강보험, 그리고 뉴욕시 케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먼저 지금 오늘 뉴욕주 건강보험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뉴욕시 케어, 그리고 끝에 요약을 드릴 거예요. 네, 뉴욕주에서는 건강보험 가능한 것들이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하고 조건부 건강보험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 있는 게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렇게 보험료,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커스트 쉐어링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뭐 코페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게 거의 무료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아동 건강보험은 커스트 쉐어링 그게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료를 보러 갈 때 보통 보험은 얼만큼 내고 이렇게 환자분이 20불, 30불 이렇게 내시는 그런 코페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에센셜 플랜은 그리고 또 아동 건강보험이니까 18살 미만이셔야지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에센셜 플랜은 네, 또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없어요. 매달 내는 그런 비용이 없고요. 그리고 디덕티블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보험들은 이런 보험을 사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를 사용해야지 그걸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요. 또 네 번째 조건부 건강보험, 특별 세액 공제와 또는 비용 분담 할인. 그래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이에요. 이거는 또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메디케이드나 에센셜 플랜 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보다 조금 넘으시면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65세 이하인 분들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랜들은 다 저소득층이셔야 돼요. 그래서 연방 빈곤선 그런 기준에 부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뉴욕주 거주자이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뉴욕주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들은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베네핏을 다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래 환자, 진료, 입원, 정신건강, 처방약, 질병 예방 및 만성 질병 관리, 응급 서비스,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재활 서비스, 임상 진료 서비스, 피검사 이런 거요. 그리고 소아과 서비스. 이거 모두 다 제공해야 돼요. 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들은요. 네, 그래서 뉴욕주 건강보험 자격 기준, 보험마다 자격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보자면은, 시민권 있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영주권이 5년 넘으시면은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서류 및 비임산모이시면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동 건강보험은
네, 19세 미만, 18살이나 그 아래이시면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민 신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8세 이하인데 시민권 영주권 비자 이런 거 없으시고 서류 미비자이셔도 어린이면은 보험을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에센셜 플랜은 시민권이시거나 영주권 5년 이하이시거나 아니면 단기 비자, 다카 수혜자 이런 분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구 소득 연방 빈곤선 200% 아래이면은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건강보험 이거는 시민권, 영주권 5년 미만 아니면 단기 비자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소득 기준이 200%에서 400% 연방 빈곤선 안에 들어가시면은 혜택을 볼 수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응급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응급 메디케이드는 서류 미비자인 분들이고 저소득층, 그래서 138% 연방 빈곤선 아래이시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랑 응급 메디케이드 소득 기준이 같고요. 그래서 138 아래이시면 가입할 수 있는 거세요. 네, 그래서 여기 가입할 때 신청서에 입력해야 될 정보 아니면 필요한 서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격 기준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민 신분 관련된 서류를 그러니까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민 증명서,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증 이런 것들에 있는 번호들이 입력해야 돼요. 근데 혹시 서류 미비자이시면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소셜 넘버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그리고 직장 주소하고 예상하는 총 소득을 입력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험마다 수입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입 기준이라는 게 138%, 200%, 400%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 테이블에 있는 걸 확인하셔서 본인이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가족 구성원 몇 명이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몇 프로가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이고,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조금 더 크게 제가 슬라이드 만들었고요. 여기 1인 가구이시고,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려면은 138% 아래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인 가구 17,775불 1년에 이하를 버시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럼 2인 가족이면요? 네, 그럼 2인 가족이면은 네, 그래서 2인 가족이시면은 여기 이렇게 따라가셔서 138% 확인하시면은 24,040불 아래이시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여기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이런 아까 연방 빈곤선이 0에서 400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보험들 가입할 수 있는지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약간 인컴이 낮은 편이면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 레벨에는 에센셜 플랜, 그리고 끝에는 퀄리파이드 하우스 플랜, 그걸 조건부 건강보험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뉴욕주 건강보험 신청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온라인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으세요. 둘째는 전화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기 있는 번호가 뉴욕 State of Health 마켓플레이스 전화번호이고요. 저기 전화하셔서 통역이 필요하시면은 한국어 통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연결해 드리고요. 그렇게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터고요.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건강보험 신청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그 에이전트분 통해서 할 수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 제가 뉴욕시 케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뉴욕시 케어는 흔히 말하자면 약간 서류 미리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격 요건은 그 뉴욕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뉴욕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예외가 있다면은 그 응급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으면은 그래도 뉴욕시 케어를 받을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응급 메디케이드는 그런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고 그리고 서류 미비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으셔야 하대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보험이 그 본인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면은 뉴욕시 케어를 가입할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으시냐면요. 전담 의료진을 2주 이내로 처음 방문 가능하시고요. 네, 그 건강 유지를 위한 백신 접종, 유방 조영장 및 기타 정기 선별 검사 가능하시고요. 정신 건강, 심장내과, 족부의학과, 산부인과 등등 이런 전문의들을 볼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약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별 상담이 가능한 그런 고객 상담사가 있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적 구조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입하면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뉴욕시 케어는 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세요. 네, 여기는 아까 그 표랑 비슷하게 본인이 어떤 가족 구성원 수이고 그리고 인컴이 어떻게 되면은 그런 코페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소득층 쪽은 코페이가 좀 낮으세요. 그래서 0불 내거나 3불 내거나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인컴이 조금 더 많아질수록 코페이가 조금 높아지세요. 같은 차트고요. 네, 여기서 뉴욕시 케어 가입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로는요. 첫 번째는 전화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시면은 요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NYC Health and Hospitals 재정 상담원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퀸즈 예를 들자면 엠허스트 병원 아니면 퀸즈 병원에 가셔서 거기 있는 직원분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 방문해서 네, 가입 가능하세요. 그래서 링거센터에서도 네,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여기는 서류 미비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소득 서류 미비자분들 대부분 응급 메디케이드 수입이 낮으시면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NYC 케어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임산 모이시면은 네,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으시고요. 네, 19세 미만인 어린이이시면은 아동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다카 수혜자이시면 에센셜 플랜 가입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네, 시민권 이런 상황 따라서 네, 어떤 걸 가입할 수 있는지 나와 있고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받은 지 5년 넘으셨으면은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공의료 혜택 다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 지 아직 5년이 안 되셨다면은 에센셜 플랜, 조건부 건강보험, 그리고 어린이보험 이렇게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류 미비자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험들 다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거 이외로도 소득 기준을 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저희 현재로는 민거센터에서는 못 도와드리고요. 근데 가입 가능한 그런 건강보험 혜택이 어떻게 있냐면은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건강보험 있으시고요. 그거는 HRA 메디케이드 사무실에서 그걸 신청 가능하시고요.
메디케어는 그 시니어 그런 건강보험, 네, 그것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여기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네, 뉴욕시 케어도 네,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가입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더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셔서 네, 상담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65세 넘으시면은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네, 도움 드릴 수 있고요.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면은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에서 네, 도움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그 둘째로 제가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지금 코로나19가 부스터샷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 빨간색 줄은 그 델타 변이이고요. 그 보라색은 오미크론 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작년 12월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델타 변이가 좀 생겼다가 또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 그 코로나 그 테스트 하신 분들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지요? 그 다른 변종과 동일하지 않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비슷하게 그 오렌지는 델타 변이이고 그리고 보라색은 오미크론 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점점 더 오미크론 변이로 네,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알아야 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오미크론 변이는 그 백신을 접종하고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델타보다 한 3, 4배 정도 더 전염성이 있어요. 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백신을 다 받으신 분에서 그 부스터를 받으신 분이 지금 43%밖에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거의 60% 정도가 아직 그 미국에서 부스터를 아직 받으지 않으셨고요. 네, 그리고 아시안 분들은 65%가 부스터를 받으셨고 아직 30% 정도 아직 받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코로나 걸린 적이 있으면 백신을 왜 맞아야 되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맞아야 될 이유는 코로나 걸린 적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하죠. 네. 근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은 질병의 경증 또는 중증도 감염 이후 경과 시간 영역에 따라 달라져요. 현재 사용 가능한 검사로는 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 생성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미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 사람이 회복 후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면 회복 후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재감염될 확률이 2배가 넘으세요. 네, 그래서 부스터샷은 네, 그 지금 현재로 18세 이상은 기본 백신 시리즈 이후로 5개월 후에 받을 수 있고요. 네, 존슨 & 존슨은 백신 접종 후 최소 2개월 뒤에 맞을 수 있으시고요. 네, 12세, 17세 분들은 그 파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은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여전히 효과적이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감염 또는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약해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부스터샷,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최근에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는 5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아무 비용 없이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 비용은 세금으로 지불되어
고요. 건강보험 유무나 이민 지위에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다. 이거 보면서 얼굴 이거 내리고 얼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 보시면 그냥 아무도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민권센터 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헬스케어 팀이랑 같이 이런 이벤트를 마련한 게 이제 관심 가는 분야가 많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민법에 대해서 민권센터 설명을 드렸던 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 처음 되고 이런 정책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이제 같은 문제죠.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고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를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타이틀은 연방 이민 정책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뿐만 아니라 지금 연방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과연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정책들이 얼마만큼 지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부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카에 관해서 어린 친구들 미국에 와서 뭔가 노동허가증 받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테이블 보시면 제가 이제 숫자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정책들이 파란색 칼럼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폴리시가 없어진 거니까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많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막 이제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께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막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시도하는 게 언뜻 보게도 숫자가 제일 많죠. 5개, 4개, 이제,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아예 안 됐거나, 실행이 안 됐거나 그런 게 8개.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바이든 첫 해에,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액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힘으로, 그다음에 행정부의 힘으로 바꾸려고 한 정책이 299개입니다. 첫 해에만 296개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근데 트럼프 정부 첫 해 몇 개를 했느냐? 88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바로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명령 6개를 딱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민법을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비전 같은 거를 정부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총 이민 정책이 나온 게 472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첫 해에 벌써 296개가 나왔던 거니까 빨리빨리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꽤나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민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이든 정부 되면 우리가 앞으로 바뀌는 게 많겠구나. 미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바뀌는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물론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민법적으로 막 바뀌어서 서류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서류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안전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첫 번째로는 그 원칙적으로 굉장히 그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민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 이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해.
너네는 아무 이런 거를 해석할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없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따라. 이런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저희 법관, 대법관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추방할 거면, 그 누군가를 이 나라에서 몰아내려면 거기에 적법 절차에 맞는 그런 걸 행사할 때 개개인의 그 공무원들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게 원칙이라고 말을 했는 건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방한다고 누군가가 이제 절차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마다 좀 권한이 있고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nforcement discretion, 그러니까 이것들이 누군가를 몰아내려고 하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원칙이었던 걸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스가 뭐냐면 이민 경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잡아다가 이 사람들 그냥 추방시키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막 바로 어디 막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불법 체류자니까 몰아낼 거야. 아니면 영주권이 있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당신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영주권자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냥 그런 이제 추방 절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미국에 어떤지 그런 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게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들여다봐.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지,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여기에서 공헌을 하고 있었는지, 범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고 미국에 있어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면 있을 자격을 주자고 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뭐냐면 직장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저희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 이민신분이 없다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바이든 정부에서 확실하게 한 건 뭐냐면 그런 타겟, 어딘가를 이제 여기 가면 불법 체류자가 많겠구나. 이민신분이 없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일부러 그 사람들 체포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 이제 마지막 이제 11개월 동안에 이민국에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 감옥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간 사람이 6천 명이나 잡혀갔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11개월 동안에.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의 첫 11개월 동안에는 그게 반으로 줄었어요. 3천 명밖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gat혀있는 평균 사람의 숫자가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11개월 동안에는 13,000명이 넘었었는데 바이든 정부의 11개월 동안에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졌어요. 5,000명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갇혀져 있었던 것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러니까 덜 체포하고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이 인포스먼트가 굉장히 효과가 크죠. 사람들한테 그냥 밖에 사는 사람들한테 생각해보면 더 이상 정부가 이 사람들 잡으러 쫓아다닌다라는 그런 인식이 덜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바라는 건 근데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예전에 저는 이민국이랑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접수를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코로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2021년 동안 첫 해에 백로그, 그러니까 뭔가 밀려있는 케이스가 800만 건에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해결이 되고 있고 이민국에서도 그걸 빨리 해결해 주자는 쪽으로 많이 행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그린카드가 1년 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해결이 되는 추세고요. 지금 저희가 파일링하는 케이스는 2-3달 만에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히려 하신 분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정부는 들어오는 케이스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자. 물론 과거에 밀려 있었던 케이스는 지금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추방 절차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혜택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셔야 되거든요. 과거 트럼프 정부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했어요.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할 때 410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거는 이제 미국 안에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거지만 아니면 미국 안에서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과거에는 아예 트럼프 정부 이전에 그냥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그거 자체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묻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자격 요건을 갖고 들어온 사람한테 굳이 다시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똑같으면 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줬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마치 이걸 재심사하듯이 하고 까다롭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되돌렸습니다. 애초에 잘 받아서 들어왔고 문제 없는 사람이면 비자를 다시 내주는 것도 좀 쉽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나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퍼블릭 차지 이슈, 그러니까 영주권 받고 막 그런 거 할 때 무슨 공공 혜택, 의료 혜택이나 그런 거 받으면 영주권 못 받아. 그런 법을 막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바이든 정부에서 그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뉴욕 주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이민자들이 그런 나쁜 법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안전망을 조금 더 갖춰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경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멕시코에서 건너오려고 하는 난민들 문제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끝이 나면서 갑자기 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거를 갑자기 좋게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쏟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타이틀 42 포리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백신 안 맞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유로 국내 안정을 위해서 니네 이 나라에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그런 건데 아직까지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하는 정책을 하자고 했던 정부가 아직까지도 국경에서 조금 너무 강하게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제 언제 그러면 이제 1,100만 명 이제 서류 미비자한테 신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바이든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2021년 제일 큰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처음 나오자마자 이민 행정부터 고치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법이 Build Back Better 이제 이 나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비라고 하거든요. 공공 이제 기관에서 돈 많이 써가지고 나라 좋게 만드는 그런 행정적인 이제 법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민법을 끼워 넣으려고 같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들도 일부로서 나라에다 컨트리뷰트를 많이 하고 같이 나라를 좋게 만드는데 그 시너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20년 동안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민법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재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상원 의원이 단순히 그냥 이민법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민법을 주장하기에는 뭔가 자꾸 정치적인 실리적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실리적인 내가 재선이 되어야지만 이런 걸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본성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민법을 자꾸 밀어붙이는 게 본인들의 재산에 크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이 기회가 아니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계속 그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또 될까?
굉장히 조금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는데 여전히 민권센터랑 이제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든 혜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빌 자체가 지금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엄청난 돈을 이제 나라에서 이제 쓰자고 했던 것 자체를 상원의원들이나 하원은 이미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아니 지금 돈을 이렇게 더 써서 어떻게 하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여기다 써서 되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계속 질질 끌리고 있어서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까지 또 다른 나라에서 나고 이러니까 뭔가 포커스가 나라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던 포커스가 약간 흩어진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적 부조 혜택 것도 없앤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바로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저도 전화 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분한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는 자신 있게 정부에서 요새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 체포해가지 않고 체포하더라도 미국에 가족들이 있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남으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망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이민 행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1년 기다린 게 아니라 20년 넘게 지금 뭔가 새로운 그 사면이나 그런 게 있기를 바래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더 실망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동력을 모아서 조금 더 같이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다카가 그러니까 어릴 때 미국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제도인데 지금 이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이었던 사람이 이미 다 성인이 돼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카를 이렇게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미국도 좀 복잡한 게 이런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자고 하면 막 다른 주에서 방해를 합니다. 좀 보수적인 주에서 우리 주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가 큰 피해를 받으니까 나라에서 하는 저희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다카도 지금 그런 걸 직면을 한 게 예전으로 완전히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카 처음 신청하는 사람 지금 아예 신청해도 승인이 안 납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승인이 안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거는 고쳐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오신 것 중에 딱 두 가지는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남 모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이민 혜택 받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뉴스에서 먼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해서 노동 허가증을 받았는데 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베네핏을 이민 혜택을 받았는데 그거 사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기의 피해자가 되셔서 민권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누군가 이민 혜택 받았대, 소셜 시큐리티 받았대 이런 얘기 하시면 사실은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되세요. 그분들이 다른 직계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그냥 갑자기 이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뉴스나 이제 그런 데서 먼저 나오고 한참 있다가 뭔가 큰 이제 댐이 열리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조금 누구한테만 혜택이 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런 거를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거를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걸 뭔가 알고 있나? 그럴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나쁜 변호사들이나 브로커들이, 나한테 돈 얼마 주면 이렇게 해서 좋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시면 저희한테 연락도 해주셔야 되시고, 저희가 그래야 많은 분들한테 커뮤니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이민 관련이나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화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요새 아직도 재택근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꼭 일주일 안에 연락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나 문제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가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고 저희가 순서대로 언제든 답변 드리니까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